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민주당 공천위에서 서울시장 공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한다는 발표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이 내부에서 개파이기주의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국민을 외면한 결정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등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40년 지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선을 그었던 윤 당선인 측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 지금 안고 가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비장애인인 저는 최근에 장애인 감독이 만든 영화 복지식당이라는 작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동권 문제뿐 아니라 장애인이 부딪히는 취업 등 등급 문제, 이 현실들이 정말 처절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의 장애인 예산 관련 답변이 미흡하다. 오늘까지 지켜보고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입장,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을 연결해서 송영길 박주민 후보 공천을 배제한 배경과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청한 이유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휴, 뉴스가 그냥 매일 쏟아집니다. 네. 지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청취자분들께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죠. 자, 먼저 이거 다뤄보죠. 평검사들, 이 검수완박은 범죄 방지법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자, 박 기자님, 네. 어제 엄청난 밤샘 마라톤 회의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냈어요. 네. 첫째는 이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소 이 분리 이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우리도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하게 된 이 논리, 주장, 그걸 보면 이게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 또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나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지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검사들을 향한, 검찰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 혁신하고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이런 입장을 좀 알리고 왜 이렇게 절실하게 반대하는지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검장, 고검장 회의는 있었고, 그 소수예요. 이 수뇌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근데 이 평검사 회의는
자발적으로 모인 거고 워낙 대다수라서 네. 어제 150여 명 모이는 게 뭐 19년만 그랬는데 200명 넘게 모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 검찰 수사권 박탈, 뭐 검찰 수사권 기소 분리, 뭐 이런 거 검찰 힘 빼기, 검찰 정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권리 또는 특별한 권리를 이양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단계를 사람들이 모여서 검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권한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모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봅니다. 네. 애초에 소집됐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반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네. 집단의 아주 큰 이익이고 아마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택했던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선택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반대의 이유를 네. 들면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정권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까지 생겼죠. 그만큼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 현 정권은 노력을 해왔고 계속 준비를 해왔다면 적어도 지금 김호수 총장이 만났을 때만 서너 가지 어떤 중재안 발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면 평검사회의 뭐 지검장 고검장 회의할 때 총장이 얘기했던 그 안 우리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 흔히 말해서 용산 이전을 할 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듯이 검찰의 권력을 갑자기 경찰에게 모두 다 이양을 하면은 네. 어떤 특정 민생 범죄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네. 그러니 총장이 제시했었던 이 세 가지 중재안 우리 무조건 그대로 따를 테니 여기에 중재를 해달라라고 공을 상대한테 넘겨야 되는데 안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되면 공백 생기면 어떡할 거야. 네. 너네가 검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이런 식의 정도 메시지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의 부재가 그냥 반대의 명분을 더 크게 할 수는 없다. 네. 저는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총장은 대안을 가져왔는데 평검사들은 안 가져왔어요. 대안조차 없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네. 자, 대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오평로가님은 그 중간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어요. 네. 자, 지금 뭐 이게 법률 현안이 아니에요. 정치 현안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고심하는 민주당,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심하는 국민의힘. 지금 이게 뭐 전략 대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키맨이 엉뚱하게 양향자 의원이에요. 전 민주당 의원인데 현재는 무소속이라 야당 몫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문을 내고 사라졌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 SNS상에서 양향자 의원의 이름으로 된 네. 그 입장문이 막 돌아다녔는데요. 예. 이 양향자 의원실에는 우리가 작성한 거 아니다. 지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양향자 의원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향자 의원 또 연락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양향자 의원이 작성했을 수 있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그렇게 같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걸로 좀 보고 민주당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양향자 의원의 얘기는 그거죠.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표결과 의사결정에 와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적어놔서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해서 양향자 의원을 박성조 의원하고 사고임하는 거잖아요. 바꾸는 기재에서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략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 양향자 의원의 본심이 뭔지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이 세웠던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에서 이 4대2 수적으로 우위를 점해가지고 이 법안을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전략에는 지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복잡한 예전에 또 과거 국회 생각이 나는 게 최이배 의원이 네. 의원실에 감금되던 사태가 있었는데 그 사보임 돼서 창문으로 손을 흔들던 그러니까 장면이. 사보임 때문에 네. 지금 양당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네. 중간에 이제 소수 정당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반대 입장문을 내고 찬성해달라고 사보임을 했더니 반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연락을 끊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이 오평론가님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글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양향자 의원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라디오 출연해서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헤드라인은 본인이 반대 문건은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확정 짓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과 네. 추리의 영역인데 헤드라인은 사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혼선이 조금 있는데 일단 본인에게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는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겠죠. 또 네. 국회의원인데. 네. 그리고 예.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략상으로 양양자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의원을 네. 다시 또 사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야당 포지션이라 어찌 보면 절묘한 수였는데. 네. 아, 이게 좀 쉽지 뭐가 않아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네. 현재로서는 이제 문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양양자 의원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문건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양양자 의원을 일단은 진위 확인을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설득을 하는 작업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 문건은 아니고 네. 또는 뭐 문건이 맞다 하나 나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원론적인 취지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하나의 변수 이게 민주당 내 작은 변수가 됐다면 상대당의 또 작은 변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합당하는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은 이거 해야 된다. 네. 검수 한번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양향자 가고 권은희 왔다. 뭐 이런 약간 얘기가 지금 묘한 작은 변수들이 상대 서로 진영에 하나씩 생겼습니다. 지금 안철수 네. 저 대표는 합당을 했는데 네. 그 국민의당에 있던 권은희 원내대표는 네. 갑자기 난 검수하고 반에 찬성일세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래서 권은희 의원은 나 제명해달라 이렇게 네네. 계속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제명을 해줘야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당해서 네. 국민의힘이란 큰 이름 안에서 계속 다른 얘기를 내는 권은희 의원이 있으면 검수한박 찬성 얘기하면 아주 이상해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이렇게 계속 나와요 헤드라인이.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불편하거든요. 예전에 이상돈 의원이 분당이 되면서 이제 소속 당과 다른 정당의 고문 맡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 했거든요. 왜 이런 거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마 권은희 의원은 제명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아마 상대적으로 권은희 의원보다는 양양자 의원을 훨씬 더 설득하고 같은 스크럼을 짜기에 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설득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폭주기관차가 지금 충돌하느냐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꾸 이 감정이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 와중에 지금 어젯밤에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네. 이 막말 때문이다, 비속어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밤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는데 네.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확인해 본 바로는 속기록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 예. 그런데 여야의 주장을 좀 보면 예.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최강욱 이 민주당 의원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적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네네네. 거예요. 적개라는 말 한 거는 여야가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적개라는 말이 가리킨 게 뭐냐. 여기에 해석이 좀 달라요. 아, 네. 국민의힘은 적개라고 이 표현이 전주 의원을 가리킨 표현이었다.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하면서 언성을 높인 굉장히 거다. 모욕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회의실에서. 네. 그래서 파행이 됐고 1시간 넘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네.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회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최강욱 의원은 전주 의원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전주 의원이 계속해서 뭐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 저지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도발을 했다.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 그 적에 지금 동료 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 저게 동료 의원에 대한 태도냐? 네, 이건 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칭은 아니네요. 사람은 아니고 그 행위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네. 그렇게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할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럼 파행으로 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적개라는 표현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파행의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특정 의원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1인칭이나 2인칭을 써야 될 표현에서 3인칭 정도를 썼다.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에서 사물 정도 썼다 이런 느낌이라서 글쎄요 저는 뭐 아유, 이거 이렇게까지 뭐 파행하고 이것 때문에 다시 안 만나고 얘기 안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존경하는 적의 의원님. 존경하는 전주의 의원님이라고만 했어도 뭐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네.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예의 바른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검수완박 찬성합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물론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네. 뭐 이걸로 밟고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좀 너무 과한 격한 표현에 대해선 뭐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게 뭐 그렇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유감 표명 정도로 하고 네.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아, 이게 또 유감과 사과의 차이를. 아우, 우리말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잘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늘 꼬리가 몸통을 잡아선 안 되겠다. 본질에 대해서 좀 여야 국회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다. 네. 졸속이다. 속도전이다. 이런 와중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어제 좀 깜짝 놀란 저녁에 나온 소식이에요. 이 민주당 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아예 배제했다. 이렇게 네.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었어요. 아, 공식 발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위가 네. 사실 이런 결과를 내놓게 되면 전략 공천위. 네, 전략 공천위에서 만들게 되면 이거는 원래 비대위 공동선대위원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올라가서. 예, 거기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수순이 되는데 아. 그래서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게 이 정보가 이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된 거냐. 네. 그래서 윤리감찰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라. 하고 유출이 직권 됐다?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할 정도로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나갔냐라는 얘기를 우선 지도부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송영길, 박주민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경선의 주장에 왔죠. 네. 주장에 오면서 공정한 기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 공천위에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여론 지형이나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결국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 시키는 쪽으로 간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당장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이 비대위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이 전략 공천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게 이제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로서 나오게 될지 비대위 결정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송영길 지금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네. 반발이 세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 또 이제 오히려 이렇게 결정된 게 개파 이기주의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고요. 정성호 의원.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도 네. 이거 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국민 뜻과는 좀 어긋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오창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에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을 때부터 네. 특정 인물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는 말은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략 선거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특정 인물을 데려오는 역할도 하는데 네네네. 만약에 이 발표가 그대로 진실로 드러난다면 송영길과 박주민이라는 두 사람을 특정 인물에서 배제하는 서울시장 후보는 배제하는 걸로만 네,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은 그런 전략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특정 인물을 데려와야 됩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박주민 재선 의원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네, 굵직한 인물들을 배제했으니까 외부에 있느냐. 누구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박영선 전 후보 이름이 나오는데 네. 박영선 후보가 박주민과 송영길 후보보다 더 압도한다는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는 잠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광고 타이밍 잘 들어가죠? 네, 자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주의하실 구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명터널 출구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고 불씨는 꺼졌는데요. 검은 연기가 짙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천 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죽전 휴게소부터 짧게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군자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부터 짧게 속도 떨어지고 호법분기점에서 모가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12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야,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다가 잠깐 끊었는데요. 저 오평호가님. 네. 아까 이제 그 전략공천위의 역할은 새로운 인물을 끌어오는 거고 또 이제 배제해야 할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다. 근데 배제 먼저 했는데 네. 서울시장이 그러면 오세훈 현역 시장과 네. 맞대응할 민주당의 카드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 그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박 기자님 누가 있어요? 글쎄요. 지금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않는데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네.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지도부와 만나서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네. 하고 밝혔다고 언론에 얘기했어요. 고사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뒤집고 추대돼서 나온다?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요. 네.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번 재보선에서 오세훈 네. 지금 현 시장한테 큰 표 차이를 줬어요. 그때 지난해 딱 1년 전이죠. 17%포인트 차이였나? 네. 많이 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턴 매치를 한다? 이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후보보다 월등히 나은 후보가 있느냐. 네.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송영길 이 후보 그 전 대표가 오늘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 대선 패배 있다고 대표가 이제 후보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건 결국에는 이재명 전 후보도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장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네. 선제 타격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선제 타격이라는 거친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하고 또 연결을 지었고 어떤 계파 간의 네. 이 싸움, 뭐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여기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뭐 이재명계 외에 다른 계파는 어딥니까? 그거 애매한데 뭐 굳이 막 따지면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세균계 아니냐, 네. 뭐 윤호중은 또 어디 계 아니냐, 뭐 네. 계속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전략의 실패다. 네. 왜냐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특정 인물을 바로 밀어 올려서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배제시킨 사람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도 아 새로운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아, 전략공천 할 만했네. 네. 근데 두 사람만 배제하는 결정을 내버리니까 그냥 이 두 사람이 싫었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배제시키면서 후보 등록한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은 뭡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여기는 배제란 표현도 안 썼어요. 여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네. 이 두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배제된 두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낙연 의원은 이낙연이 뒤에서 조정했지라는 소리 들어서 더 기분 나쁘고 네. 박영선 후보는 18%나 진 사람 뭐 경쟁력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박정호 기자가 얘기하는 순간 또 기분 나쁠 거고. 왜 그랬어요? 숫자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두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모두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저는 이 두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 인물 다 배제하고 나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급으로만 따지면 사실 이낙연 전 총리. 근데 본인 안 한다고 했죠. 네. 이름 없습니다. 그러면 박용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도인데 김현종 본부장 안 한다고 했어요. 박용만 회장은 경제인 말이죠. 네. 네네. 김현종 본부장 안 한다고 했고요. 박용만 회장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외부 인사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두고 두 사람의 배제가 아닌 이 사람도 경쟁도와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다. 네. 영입 후보군에 있다. 네.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김동연 경기지사 방식처럼 네.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경선을 하자.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는 옳았고 컨벤션 효과가 더 주기 좋았는데 네. 이거는 두 명 배제하면서 언급되지 않은 두 사람도 기분 나쁘고 언급된 모든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 자, 그런데 어제 이 속보, 배제 속보와 또 이어서 오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이 배제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도 여기를 맞받아쳤어요. 이게 싸움처럼 보이게 됐는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 네. 또 대선 관련된 실패, 대선 패배 책임입니다. 네, 그때 뭐 나오면 안 된다. 민주당이 패배한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쓴소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결국에는 노영민 전 실장이나 네, 아니면 네. 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또 박주민 의원 얘기도 나왔죠. 임대차 3법. 그런데 결국 이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게 노영민 전 실장은 공천됐다. 네. 충북지사에 예. 반성 공천됐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배제한다? 네. 이건 앞뒤가 맞는 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영민 후보도 탈락을 시키든지 그걸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욱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아니 박지원 위원장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지금 이 배제할 사람들 얘기해놓고 지금 노영민 후보 공천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박 위원장이 지적했던 명분 없는 출마 가져올 부작용 또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걸 판단해서 전략공천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결과 네. 내놓은 거다. 박지원 위원장이 겨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2부에 10분 인터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네. 이원욱 공천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야, 이게 뜨거웠는데 뒤로 한참 밀렸네요. 정호영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 우리가 좀 이게 화제가 됐던 게 40년직이 아니다. 이게 실제는 뭐지?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장은 불법 부당 없었다. 네. 계속 이제 유지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들 문제 수일 내로 재검받겠다. 그런데 이게 요추 6번 의혹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신현영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추 6번 의혹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 정호영 후보자 아들 진단서에 보면 요추 이 5번, 6번 네. 여기 이제 아프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허리뼈죠. 네. 그런데 이 요추가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는데 요추 6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 아, 정말이에요? 네. 원래는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천추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제 신영영 의원이 제기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추 6번이라는 게 없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이 허위 진단으로 의심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요추 6번은 이건 엄연히 사용되는 의학 용어다. 사용된다.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천추라는 말 안 쓰고 일부 안 쓰고 이 요추 6번을 쓰고 있다라고 네네. 반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정 후보자가. 네. 여기에 대한 공방이 또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천추 협착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병원 진단과 뭐 다른 진단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천추 협착의 진단이 나왔냐? 그래서 MRI와 CT 이 결과 당시 찍었던 걸 내놔라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고요. 정 후보자는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바로 줄 수 없다.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결국 오늘 정 후보자가 출근길에 이 병역 의혹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식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선 겁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의학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경북대 병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정 후보자의 아들 2013년 네. 외래 재진 기록에 보면은 진단명이 이제 L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L이 이제 럼버를 뜻하는 요추를 네,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5번에서 영어까지 하지는 마세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추 6번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천추의 요추화. 아까 제가 영어 쓰지 말라고 했지만 L이 이제 럼버라고 표현했는데 네. 럼버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천추의 요추화를 통해서 라이제이션 등장했습니다. 네, 요추 6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네.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정 후보자의 아들의 있는 것이냐를 네네.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료를 공개하면은 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천추의 요추화가 됐는데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뭐 요추 6번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이 이외에 불거진 내용만 하더라도 정호영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병원 가서요. 제 몸을 찍은 CT나 MRI를 보여주면서 의사분이 막 설명을 해줘도 내가 내 몸 안을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 하얀 게 뭔지 까만 게 뭔지. 결국 쭉 듣다가 괜찮은 건가요? 라고 그렇지. 물어보죠.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 참 이게 남의 몸까지 이 요추, 천추도 낯선 이름들인데 맞습니다. 천추의 요추화? 아이고. 자, 공신력 있는 전문가분들의 좀 빠른 판단, 진위 여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겨레 단독인데요. 지금 25일로 다가온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동안은 뭐 김앤장, 고문 이게 뭐 4년 4개월 동안 얼마 받았다. 이게 문제고 부동산 문제 있었고 임대 줬던 거. 근데 무역협회장을 마지막으로 지냈잖아요. 네. 3년간 23억 5천만 원을 넘게 받았다. 야, 무역협회인데 협회는 돈 버는 조직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도 금액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네. 회장으로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19억 5,321만 원. 어우, 그리고 퇴직소득이 또 있습니다. 세금이 네, 퇴직소득은 4억 327만 원. 근로소득이. 네, 근로소득이 네. 19억, 그다음 퇴직소득은 4억. 4억. 이렇게 해서 23억 5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 김영식 법인카드와 차량까지 제공한 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역협회는. 하지만 법인카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후보자가 재산이 공직을 쉬었던 최근 10년 사이에 40억 정도 불어났는데 네네. 그중 절반 이상이 무역협회에서 나온 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절반 이상이네요. 네. 결국 이 김앤장 고문으로 4년 넘게 일하면서 받았던 18억 정도의 돈. 이거보다 정말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눈에 띄는 게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였어요. 원래는 이명박 네네. 정권 시절에. 그때 주미대사로 재임 중이다가 이걸 바로 좀 사직을 한 다음에 사임한 지 며칠 안에 이 무역협회 협회장으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 공직을 한 이후에 바로 무역협회로 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앤장으로 가고 네. 이런 모습 그다음에 거액의 돈을 받은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요걸 지금 3년 동안 퇴직금이 4억이에요. 요걸 능가하는 건 딱 한 경우예요. 뭐죠? 6년 재직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사원 이분은. 야, 무역협 회장. 야, 그거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화천대유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 네. 사원의 그 퇴직금은 정말 전설적인 그거는 제가 네. 보기엔 넘사벽이에요. 무역협회장보다 더 많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야, 3년 재직인데 23억. 이게 예를 들면 대기업 CEO면은 좀 이해가 돼요. 네. 막대한 수익을 내고 뭐 매출을 관리하고 하니까 네. 협회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네. 말하는 로비스트라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의 로비스트 또는 그 기분이 불편하시다면 연결고리 재경부와 기업을 이어주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알겠습니다. 아주 잘했다라 봅니다. 네. 오늘 한입뉴스 참 많은 이야기인데 대부분 다 씁쓸하네요. 좀 바로잡히길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186님. 오늘 디저트송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와닿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뭐가 옳은 건지 귀가 막히는 것 같아요. 시사본부에서 시원하게 들어주세요.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어쩌라네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꽃이나 일러주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줄여주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꽃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쓱 꺼져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부시다와 부수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을 부시다 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고요. 그릇을 부수다는 그릇을 여러 조각나게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자를 부서뜨리다와 상자를 부서뜨리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우선 여기서는 상자를 못 쓰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동사 부수다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수다의 활용형으로 부수어, 부순이를 쓰는 걸 보면 부수어뜨리다 또는 부서뜨리다가 맞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부서뜨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 부서뜨리다처럼 부서가 아닌 부서로 쓰는 표현으로 부서지다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서뜨리다나 부서지다로 쓰는 것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옛말을 보면 부수다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부서지다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는 발음이 비슷한 형태 여럿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함께 쓰일 때는 그중에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지다, 부서뜨리다 등은 버리고요. 부서지다, 부서뜨리다를 표준어로 삼은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지금도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이 22도, 부산 23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해졌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중 강원 산지와 경북 일부, 대구와 전남 순천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먼지 농도가 보통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 습도는 27%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재개했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검수완박을 둘러싼 전방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서 냉정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여환섭 대전 고검장을 직접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권의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의 입장이 어떤지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정말 위기 상황이가 싶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갑자기 2주 만에 이게 뚝딱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한 10년씩 걸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네. 학자나 시민단체, 뭐 변호사단체, 사법부가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기본법을 개정했을 때 혹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까, 또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걸 검토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민주당이 지금 2주 만에 해치우겠다. 아하. 그랬다가 이제 국민들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또 사법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학계나 뭐 대법원, 대한변협, 뭐 나아가서 지금 진보적인 민변이나 연대 등도 모두 다 이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게 개혁의 방향성보다는 2주 만에 처리는 말이 안 된다. 예, 이 문제를 짚어주셨고요. 예. 자,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고검장 회의뿐 아니고요,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그 전에 지검장 회의도 있었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이게 권한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법안이 너무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게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은 검사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못한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검찰은 다시 경찰에 돌려줘야 되는데,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면 서로 왔다 갔다, 기록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또 국민들께서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도저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법안에 의하면 이걸 다시 저희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 네네. 이게 국민들 불편만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무상 운영이 어렵다. 이거 국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다. 그런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일단은 반대 의견이 워낙 중론이고 다수 의견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사권 분리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혹시 없습니까? 이게 이제 수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좀 더 치중하고, 우리가 수사는 중요 사건만 하자, 이런 뭐 견해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냥 이런 일반 서민들의 사건에조차도 네. 저희들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없애버린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계좌 추적을 하면 이 사건의 진위를 빨리 확인해가지고 네네. 억울한 사람이 구속돼 있으면 바로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나쁜 사람이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구속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경찰에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이 국민들이 이게 인권도 침해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든 빨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구체적으로 좀 짚어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들, 우려되는 부분들의 보완 수사의 예외 조항이라든가 또는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문제 등 좀 뭔가 충분한 대안이나 수정안이 좀 포함되거나 나온다면 혹시 이 방향으로의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검수완박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건지.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 기구를 국회에 좀 만들어서 저명한 학자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이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또 실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나 또 저희들이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불편이 끼치지 않은 입장에서 어떤 법안이라도 만들면 저희들이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막무가내로 지금 2주 만에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대법원도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제시한 그 의견도 보면 10여 가지가 나왔더군요. 예, 다시 15개의 조항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개진한 상태인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또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입법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이상 논의를 했다. 자, 10년 걸릴 일을 지금 2주 만에 처리하려고 한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의를 표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이 문 대통령의 반려 그리고 또 면담 이후에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법사위 출석 예정이다가 어제 국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이 수사지휘권 이것을 부활한다면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 볼 수는 있다 하는 좀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검찰 쪽에서 대안을 내기 시작하는구나. 요건 좀 긍정적이다 하고 봤는데 요 안에 대해서 대검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요거는 어떤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총장님께서는 아마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어떤 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 뭐 학자나 여러 또 단체들 또 대법원 뭐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확정되고 검토된 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뭐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극단적인 법안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명한 헌법학자신 뭐 허영 교수님도 최근 칼럼에 쓰셨던데 이게 국민 피해만 키우는 이 기상천외한 법안이다. 뭐 이게 심하게는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법안은 아니다. 과연 이 수사권, 기소권이 과연 분리가 가능한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를 주되게 하는 주체는 또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개혁할 때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가 주도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논의를 수년간 걸쳐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조항도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을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개정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지지입니다. 자, 이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된 배경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 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이 검수완박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또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예로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것을 든단 말이죠. 예. 마침 고검장님께서 이 김학의 재수사 당시에 수사단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좀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어떤 제도에는 뭐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내부적인 어떤 비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 만약에 국회의원 모 씨가 만약에 부패 혐의로 뭐 구속이 됐다. 그것 때문에 국회 입법 기능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정 뭐 검사의 비리, 특정 경찰의 비리 때문에 어떤 조직 전체를 없애야 된다. 네네. 이거는 너무 과한 논리고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수사에 뭐 미국의 대배심처럼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정치적인 논란을 뭐 잠재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엄연한 사법 제도를 일부 부작용을 가지고 전체를 없앤다.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이제 수사지휘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되던 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윤당선인은 이거 이제 박탈하겠다, 없애겠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 이런 또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했어요. 예. 검찰 내에서는 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좀 어떤 입장이 중론인가요? 저희들은 뭐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그 정치권이 사법작용에 작용하는 통로다. 네. 이런 취지로 반대해 왔습니다, 사실은. 네네. 사실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사지휘권,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 있는데. 네네. 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사된 사례는 아주 희소하죠. 예, 뭐 이번 정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참여 정권에도 한 번 있었고요. 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럽 지금 EU가 아닙니까? EU. 네네. EU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EU 어느 나라에서 어떤 피의자를 잡았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했을 때 네. 독일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치적으로 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에다가 못 보낸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건 후진적인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지휘권이 있는 유럽 국가 중에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참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검장 인터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한섭 대전 고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 송영길 박주민 의원, 이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의 공개 설전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개 반발을 했고요. 노영민은 되고 송영길은 탈락이냐 이렇게 쓰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은 비대위가 그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결국 비대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영민을 결정한 주체는 저희 전략공천위원회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관은 다른 거예요. 하부 비대위에 소속돼 있는 하부 기관은 다른 곳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렇군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비대위에 보고를 하면은 비대위가 판단을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부동산 책임론으로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단수 후보로 결정이 됐죠. 네. 그러고 나가서 비대위에 보고가 됐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비대위가 결정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위원장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노영민 공천은 전략공천위가 한 게 아니고 공천위가 한 거고, 네. 전략공천위는 지금 송영길 이제 전 대표에 대한 배제만 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비교돼서 얘기되는데 그 책임이 이제 전략공천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책임이 결국엔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위에 있는 것이다. 네. 자, 혹시 이 위원장님, 노영민, 송영길 두 후보 둘 다 되는 겁니까? 둘 다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진다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부동산이나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수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네. 심지어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심지어 송영길, 이낙연 두 분 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네네. 그것이 비대위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비대위의 의견이 제대로 된 판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서 심각하게 저희 전략공천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했고, 장시간 논의를 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오랜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비대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그럼요.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뭐 노영민은 되고 송영길은 탈락이냐 이건 뭐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자, 이 공동비대위원장이 전략공천위의 결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결정해서 비대위로 올린 것을 결정한 것도 비대위의 견안이고요. 최종적인 권한은 전부 비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송영길 후보와 우리 박주민 후보에 대해서 그 배제를 결정하고 비대위로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비대위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책임도 비대위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박 위원장 얘기는 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 이 배제 당한 당사자인데요. 이거 민주당의 자해 행위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지난번 일단 주소를 서울 통학으로 옮기면서부터 논란은 가중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인천의 국회의원을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굉장히 우려가 심하고요.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누구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수차에 걸쳐가지고 논란들이 말씀들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송영길 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당의사와 성공의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백의 존중하고 내가 이번에는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거를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요일날 뭐 출마 선언을 하는 등등의 그 본인의 정치, 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전략 공천위원회에서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네. 할 뿐이 없었던 거죠. 읍참마속 네. 하는 거를 마음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요. 이거 이재명 복귀를 반대하는 것이다. 선제 타격의 의미다. 이렇게까지 반발했는데 자,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적인 이유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그거는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하신 말씀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책임 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는 책임 정치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온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퇴했으니 그거는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 것인가. 네. 이제는 책임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걸 되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송영길 당대표 시절의 종로 보궐선거에 대해서 무공천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그만둔 지역이죠. 네. 그 무공천을 했던 이유는 우리의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거기가 보궐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인천 계양 만약에 후보가 되면 인천 계양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공천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네, 네. 그 똑같은 일이라면 공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선곡을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뤘는데 전략공천위의 역할이 배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입이 아니냐. 근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금 이제 배제는 됐는데 그럼 도대체 더 체급 좋은 후보가 누구냐? 좀 짧게 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2차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전략 지역에서 이번에 공천 후보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2명 후보에 대한 이제 배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서울 선거는 전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전략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배제 결정까지 했는데 저희는 전략적 고려에서 경선이든 단순 공천이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정신에 맞는 사람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예. 뭐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네. 미래를 여는 책임 주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당이 민주당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게 누군지 빨리 좀 가시화되길 기대해 보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죠.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게 혹시 보이는 라디오입니까? 보이는 라디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TV 출연료를 시작과 동시에 선방을 먼저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PD님 듣고 계신데 얼굴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네. 하긴 이렇게 좀 거물을 저희가 모시는데 참 소소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출연료는 제 걸로 좀 떼가지고 이제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정치자들이 정말인 줄 압니다. 네네네. 이 라디오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정치인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전거성님은 주로 검수완박을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는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좀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검수완박 진국이잖아요. 지금 대중은 검수완박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인수위가 그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러면 이 국가적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별로 없어요.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 그럼 인수위가 지금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검수완박. 아니요. 관심 많아요. 오로지 검수완박입니다. 그럼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참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어쩌면 민주당의 전략으로 사보임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고 연락을 끊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양양자 의원이 나는 이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찾았다. 그럼요. 이 민주당이 원래 잔꾀를 낸 거잖아요. 네. 예, 법사위에 양양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그렇게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야당 자기 몫으로.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 했는데 그걸 법사위에 다시 꽂아넣을 때는 사보임을 해서 꽂아넣을 때는 왜 했겠어요. 지금 말하면 안건조정위가 원래는 여야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3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3명 해야 되는데 이 무소속을 1명 딱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2명 그리고 무소속에서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에 이제 의결 조건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를 채우잖아요. 4명이 찬성을 하면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곧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숙려기간 없이 이러니까 그걸 노려서 잔꾀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요. 이 참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어전세열 이유입니다. 그분이 해외에 2 나라를 방문하기로 캐나다까지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전부 다 어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어전을 취소를 했어요. 이 쪼개기 국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이렇게 이 선진 민주정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될 이 시기에 거꾸로 흑역사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천정배 의원이 그랬잖아요. 편집증에 지금 잡혀 있다. 편집증 강경파 의원들을 두고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나는 천정배 의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좌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저분이 보기에도 이 편집증 환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그분이 한 얘기가 자당 사람이라도 그리고 좌파라도 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쉽게 말하면 악마화한다. 참 섬찟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선거에 패배를 한 뒤에 이 대선에 패배를 한 뒤에 이렇게 이 코너에 몰려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 얘기가 작년 초에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속도 조절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가령 문명국에서 대륙업계 계통이든 해양법계 계통이든 문명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걸 살펴보면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부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외신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미국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CSI 같은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왜 또 끄집어냈느냐. 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 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퇴임 후 보장, 안전보장. 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그 안전보장. 쉽게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본인들 안전보장이에요. 아하. 본인들 보신체계란 말이에요. 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길래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해서 네. 이렇게 금수완박을 하려 하느냐. 결국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권을 쥐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중수청 만들면 중수청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장악할 건데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신책이라지만 그건 더 손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것도 민주당 논리기도 하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검경수사권 그 2차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들여다보면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 관련 법안 같은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네. 아주 단적인 예로 근데 공정위에서 고발은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 법령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에 문제되는 것은 고발할 데가 없어요. 어허. 공중에서 고발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네. 검찰청법만 바꾸자. 이 두 개 법안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인데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검찰이 예컨대 부실 수사를 하거나 또 소극 수사, 범죄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되돌려 주는 것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네. 이러니까 이런 법을 알겠습니다.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네. 그건 본인들 보신책이에요. 예, 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엊그제 김호수 총장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뒤에 김호수 총장이 이제 일종의 어떤 보완책 내지는 이제 중간책 이런 걸 이제 몇 개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차라리 수사 지휘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수사권을 빼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런 중간적인 타협은 좀 어려우려나요? 아니 그게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민주당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네, 그리고 우선 문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법률가 전에 네. 이 시를 쓰는 시인인데 네. 이 시는 정말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즐겨합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의 그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적은 아니죠. 시적 같으면 뭐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게 네. 시적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 이렇게도 했었다고 저렇게도 했었다고. 쉽게 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럼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하지 못합니까? 공정함과 신뢰를 받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못 받아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네. 구사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걸 정반대 해석이 하신 나오고 것 같다. 있죠. 네. 이러니까 당장 조선중앙동아 네. 헤드라인이 틀려요. 네. 헤드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언론인 생활을 몇십 년씩 한 네. 편집국장들이 그런 메이저 신문의 편집국장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정반대로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의 네. 말씀은 좀 다의적이에요. 그 대통령이 네.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을 해야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난 그 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살아야지. 차라리 법안을 꼭 통과를 해줘봐. 내가 못 이기는 체 하고 그냥 공포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나와야죠. 제가 지금 막 왜 웃었냐면요. 저 밖에 우리 이주영 PD가 다급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첫 질문에 지금 이제 한 시간 절반 갔어요. 근데 한 이제 이슈는 서너 개가 있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얘기로 쭉 흘러갔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도 워낙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홍이 아주 시끌시끌해지고 있는데. 송영길뿐 아니라 박주민도 배제당했죠. 박주민 의원도 당했습니다. 뭐 임대차 3법을 주도를 한 의원인데 그렇죠. 본인이 뭐 전세 값을 그 전에 왕창 올려가지고 그건 그 논란이 때문에 있었죠.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래서 아마 이원욱 난 이원욱이라면 선대위에 그 조직분과위원장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뭐 이번에 공천 배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어떻든 그 송영길 전 대표 이 그분 사실 그 지난번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은 그랬죠. 물러난 분이잖아요. 당대표에서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그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고.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고. 그러면 정계원 때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데 이재명계라고 알려진 김모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찾아가가지고 정성원하고 이제 김남국 그 성함을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거성님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꼭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 뒤에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분이 없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분이 갑자기 서울 송파구로 이사까지 하고 주소도 옮기고 딱 요건에 맞춰갖고 60일 직전에 이사까지 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거물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적 거물로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아니겠느냐.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어떤 큰 흠결을 알고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른 것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마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개파 장난 아니냐. 충북에서 노영민은 그럼 왜 출마를 허용했느냐. 그렇죠. 노영민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지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등등등 이제 자금도 많았고 그래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노영민은 왜 출마를 허용하고 왜 송영길은 배제를 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민주당의 이런 내홍에 자기들 개파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나는 오버한다고 봐요. 오바다?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두고 아마 이재명계라고 하면 가장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정치적으로 큰 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크게 꿀릴 것이 없는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걸 이재명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마치 이재명
이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네.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보이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근데 설령 오늘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자기한테는 뭐 별 큰 정치적 이득이 안 될 텐데. 예?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언론이 너무 지금 이 민주당을 이재명계와 또 그 친문계 이런 식으로 딱 나눠 갖고 마치 안에 개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통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두세 분의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재명계하고 알력 관계가 있고 물론 이재명 개와 아주 친한 분들이 몇몇 분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하게 친한 분들이 정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른바 강경파들이 다 이재명 쪽과 다 친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두고 이재명계다, 뭐 정반대다. 그게 아니죠. 네. 근데 본인이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오늘 이 송영길을 배제하는 조치는 결국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본인이 잘렸으니까 그걸 치고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막 던지는 거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던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던질 창을 하나 잡아야죠. 던질 이게 지금 뭐 이재명께서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을 한마디 듣고 요거 서울시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글쎄요. 배제는 됐으니까 이미. 이낙연 전 대표하고 자꾸 나가라 일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제발 그만 좀 물으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일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서울시장 같은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딱 버릴 정도인데 뭐 그렇게 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차기에 이제는 차기죠. 차차기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대권입니다. 예,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 뭐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오히려 낫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박영선입니까? 그래서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뭐 누굴 내세우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전부 다 보면 현재 오세훈 시장과의 지지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네네. 뭐 이것이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나는 뭐 보진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격차는 좁히기 힘들 정도의 격차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지금 뭐 관심 외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라면 당연히 출마하고 싶겠죠. 다시 이제 이 관심의 주황무대로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사로 넘어가서 지금 여론조사상 3파전은 김동연, 유승민, 김은혜인데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김은혜와 유승민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윤심 논란도 있으니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합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다 관심이 다 없으세요. 제가 관심이 경기도지사 자리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 채무 이런 한국이 수렁에 곧 빠지기 쉽다. 경제적 수렁에.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로 보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고 그런데 이 정치판에 가령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 마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다. 나는 지금 특정인을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아닌다. 나는 김은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실제로? 실제 본 적이 없어요. 난 유승민 의원은 뭐 자주 봤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출마할 명분이 있어야죠. 본인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어떤 연관이 되었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그 예비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또 쉽게 말하면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로 이 성과를 높였잖아요. 저격수 역할을 똑똑했죠. 성과를 높였죠. 그래서 이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전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지금 후원을 받고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그걸 누가 짐작하겠어요. 뭐 제가 점을 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유승민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하면 김은혜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이쪽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반대 입장도 있긴 있던데.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죠.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김은혜 의원은 실제 경기도에 연관이 되고 또 대장동 저격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김동연 이 라인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거성님이 나오시면 좀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순삭입니다. 순삭. 자, 이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2분 넘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섯모자 초코과자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을 문자로 많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앞코너 시간이 늘어나서 뒷코너 시간이 줄었는데 바로 이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자, 지난주 사건본부에서도 바로 이은혜 사건을 2주 동안 다뤘고요. 오늘 3주째인데 드디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예견했던 검거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검거됐는데 계속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일산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산 서부서에서 수사를 재개했을 때 경기 북부청에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면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은혜의 그 활동 반경에 고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향 일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던 거고 당연히 그 근처 어딜 거라는 생각. 제가 사는 곳에 한 세정거장 됩니다. 근처시죠? 예. 그래서 대충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바로 지척에 숨어 있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은혜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죠.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도 잘못된 오피스텔 동호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준 이유, 이 심리 뭔가요? 사실은 실제로 이 자수의 형사소송법상의 자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수라고 하면 자백.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자수인데. 그렇지. 제가 뭐 찔려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 자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급박한 상황에 몰려서 마지못해 아버지를 대리로 해서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맥락은 사실은 자수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되니까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15층, 22층에 살면서 15층을 얘기한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수사의 방해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 자수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의미의 자수는 아니다. 자, 이 검거된 곳 삼성역 오피스텔로 전해집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 얘기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에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높다. 그러니까 숨기 좋은 곳이다. 그럼 경찰은 여기 숨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이제 4월 3일쯤에 조력자 둘과 이제 경기 북부를 여행을 했다고 1박 2일로 저는 뭐 MT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내려준 공간이 삼성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통해서 그 조력자들의 진술을 듣고 삼성역 근처에 내려줬다. 네. 그러니까 그 근처를 찾아보게 됐죠. CCTV를 다 뒤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철로 이동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 뒤져보니까 어느 오피스텔 단지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확정하게 된 거, 특정하게 된 겁니다. 그 오피스텔 단지까지는 특정이 됐습니다. 네. 자, 경찰의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자 결국 자수 아닌 자수를 하겠다 밝힌 건데 자수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형량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럼 형량에 영향을 전혀 안 주죠. 오히려 이건 괘씸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라면 자,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잡으러 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범죄 뭐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뭐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없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었는데 전혀 없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형량과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 과정을 이제야 설명을 주실 수 있게 됐는데 이은혜와 조현수 인물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공개 수배 중에도 두 사람이 지인들과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까 잠깐 들으시면서 이제 여기 내려준 4월 3일. 예. 대충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최근이에요. 지금 이번 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개 수배가 3월 30일 날 된 후에. 네. 오히려 간도 크게도. 아니 이 와중에 얼굴 다 지금 이제 뉴스에 나가고 있는데 1박 2일 아까 MT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오히려 이거 어떻게 이런 자신을 판단이. 도와줬던 지인들의 입단속을 했을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계속 도와줬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여행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행 당시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 또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를 결제. 자, 과거 여행 때 사용했던 지인의 신용카드로 또 숙박 예약을 했다가 이게 사용 이력이 있으니까 수사 당국이 덜미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지인과의 관계는 지금 공개 수배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조력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일종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충성심을 요구하는 관계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이 지인의 여러 카드라든가 행적은 이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이 됐고. 3월 3일부터 공개 수배됐을 때 그 이후에는 금방 찾죠. 그 며칠이면 찾습니다. 자, 그럼 이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 처벌을 받나요? 형법 151조 1항과 2항에 범인 도피죄, 은닉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은혜가 도주 중인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도주를 도와준 형태가 되기 전 때문에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 이 도주 후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다 성형수술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그냥 뭔가 완전히 숨겠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전에 이제 행적과 흔적을 다 지우겠다. 이런 심리입니까? 인천지검의 부장검사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형수술이든 아니면 다른 제2의 은신처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최대한 숨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 성형수술.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결국 두 사람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력 4개월 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잡혔으니까 구속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도주를 했으면 구속 안 시키면 또 도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법원에서 그걸 감당할 수는 없죠. 근데 도주려는 당연해 보이는데 구속 사유 중에 범죄 소명이 있잖아요. 근데 진술을 거부하면 이게 진술 없이 증거로 입증해야 되니까 애 좀 먹겠다 싶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그 용서 계곡에서 같이 있던 어떤 조력자들이 다른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혜한테 불리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뛰어내리도록 강요했다. 이은혜가 피해자를. 그 진술을 봤을 땐 범죄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큰 거죠. 그리고 다 입증을 한 이후에 구조 노력 없었다. 거기에만 구명의가 있었는데
가까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이은혜의 주장과 달리. 그러면 분명히 이거 범죄 소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속 후에는 조사 태도가 달라질지,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소에 이르게 될지 지켜보고요. 또 필요한 사안은 배상으로 프로파일러에게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본부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내일도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